사회경제 제13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그 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정정책 전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과 안정을 둘로 나누어서 오늘 일부를 공부를 하고 그 남는 부분은 다음 주에 마지막 주에 일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강의를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이 과목의 중심적인 키포인트는 바로 제5주차 적정분배에 있습니다. 이 적정분배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전에 4주를 이제 공부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적정분배 방법론으로서 지출 측면을 나누어서 이제 3주 동안 또 사회보장제도와 정부 지출 예산, 비시 분석, 요걸 3주 공부를 한 것이고, 또 수입 측면에서 조세 부분을 또 3주를 나누어서 기초이론, 소득과세, 여타 조세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주를 공부했기 때문에 적정분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뭐냐 하면은 그러한 적정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재정정책 일반의 이론,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경제학으로 보면은 거시경제학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뭐랄까 수량적으로 수치적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굉장히 계량적이고, 또 이제 그래프로서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2주 동안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재가 잘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업 시간에 잘 요약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잘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잘 꼼꼼히 듣고, 그 다음에 강의안을 잘 출력을 해서 한 번 더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교재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이 교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다른 참고 문헌들 또 개별적으로 알아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굉장히 난해하고 우리 교양 과목으로서 다루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13주차, 14주차 요 내용은 시험 범위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혹시 우리 이번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쉽게 말하면 그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나 이런 쪽 전문직 재정학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눈높이도 좀 맞춰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학기말 시험 때는 이 개별 조설론까지만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과 다음 주에 공부한 내용들도 또 그 내용들과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고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꼼꼼하게 그렇게 공부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제 17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책에서 17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책 내용과 약간의 이제 목차 차례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오늘 이제 공부하는 부분은 이 부분. 지금 우리가 재정정책에 들어와서 경제성장과 안정에 있어서 오늘 공부할 부분은 그 중에 첫 번째 경제정책의 이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경제성장과 안정, 그 다음에 보조적 세입정책 이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 11장 지방재정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진도를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공부할 것은 경제정책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크게 이제 실물과 재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실물과 금융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기본적인 그 대상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어떤 재화와 그 용역, 생산, 분배, 소비 이런 데 관한 학문이 바로 우리 경제학이기 때문에 그러한 재화와 서비스의 그런 과정에 이제 그 측면을 둘로 나눠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실물과 금융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물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사용에 관련된 것이고, 금융은 이제 그 가치에 관련된 거죠. 가치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실물이 있으면 금융이 있기 마련이고, 또 금융만
갖고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실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물과 금융, 다시 말해 실물과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그 태환 시대 때는 실물과 금융이 하나로 이제 긴밀하게 움직였지만, 이게 불안 시대로 넘어오면서 금본위 시대, 은본위 시대, 그 다음에 관리 통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불안 시대가 열리면서 비로소 실물과 금융이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물은 반드시 금융이라고 하는 측면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화폐가치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금융은 꼭 실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금융 자체만 갖고도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그 계기가 바로 태환으로부터 불환으로 이행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금본위, 은본위 시대로부터 관리 통화제도로 이행하면서부터 금융이, 재정이 이제 별도의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제 금융위기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아시아의 98년도에 그 아시아에 있어 대형 그 금융위기, 외환위기,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이 됐던 그 금융위기, 그걸 보면서 이게 금융이 실물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구나. 또 금융이 본유적인 기능보다는 뭐랄까 비본효적인, 본질적인 그런 기능보다는 파생적인 기능에 치중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 금융이 실물과 괴리가 되면서 이것이 굉장히 위기적인 요소로 해서, 예전에는 이런 금융위기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실물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실물과 금융이 별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물을 갖고는 금융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게 신흥공업국 물론이고 선진국이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쉽게 이제 제어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크게 실물 부문과 재정 부문을 나누어서 먼저 실물 부문에 관한 것이 바로 국민소득이론이고, 그 다음에 재정이론에 관한 것이 화폐금융, 화폐이론입니다. 그래서 요걸 둘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그것을 통합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 균형모형을 도출하는 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 세 부분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고, 특히 일반 균형 분석에 가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잘 읽어봐야 돼요. 이 내용 수업만 갖고는 전혀 정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실물 재정이 들어와서 국민소득 이런 실물 부분에 관한 것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국민소득 결정 모형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소득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하는 결정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순수한 민간 경제만의 국민소득의 결정 모형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정부가 개입하는 지출만 이제 지출 요소만 포함시키는 그러한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 있고, 세 번째는 조세까지 이제 포함시키는 그런 국민소득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 결정 모형이 있고, 이걸 셋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고, 그것을 마지막으로는 지출과 이제 조세가 같을 경우에 어떤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그걸 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로 지금 공부를 하겠다는 거고, 먼저 이제 공식만 먼저 정리를 해보면은, 정부가 없는 순수 민간 경제 국민소득은 바로 총 소비와 총 투자의 합계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계의 총 소비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죠. 기업의 투자를 이제 합산한 것이 바로 국민소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을 포함하게 되면 거기다가 가버먼트 부분, 정부 지출 부분이 포함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세를 포함하게 되면 조세는 이제 국민소득에서 돈을 빼가는 마이너스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T, 텍스가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일단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네 번째는 정부 지출 액과 그 다음에 조세
그 징수액이 같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느냐,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국민소득 이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케인즈의 시각입니다. 케인즈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시경제학에서 다시 한번 이제 공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요 그림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학에서부터 수요 공급 곡선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쪽에는 이제 그 물량 Q, 퀀티티가 있고 이쪽은 가격, 프라이스가 있죠. P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제 그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은 반비례하니까 이런 식으로 반비례 곡선을 긋는 거고, 수요 곡선은 이와 같이 반비례 곡선, 반면에 가격에 대해서 공급은 정비례 곡선, 이렇게 해서 수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교차점에서 바로 거래가 형성이 되면서 요만큼 거래량 Q 제로와 그 다음에 거래 가격 P 제로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 공급이면서 거시경제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Q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국민 소득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되고 이쪽은 이제 물가 수준이 되는 거죠. 프라이스, 물가 수준이 되는 거고, 이쪽은 이제 총 공급이 되는 거고, 이쪽은 총 수요가 되는 겁니다. 총 공급과 총 수요가 만나는 지점에서 또한 국민소득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시경제학에서도 이렇게 되고, 이것은 또한 거시경제학에서 또 그렇게 되고, 또 화폐 시장에서도 화폐에 대한 이자율과 화폐 통화량을 할 때도 이제 보면 화폐 공급 곡선과 화폐 수요 곡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서 균형점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외환 시장에서 말하는, 외환 시장에서도 외환 달러에 대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데에서 외환 거래가 이제 성립이 되면서 거기서 환율, 표준 환율이 결정이 되는, 이 곡선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 국제경제학 이런 데서 다 함께 통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ISLM 분석에서 그래요. 예를 들면 실물 부분에 IS 곡선하고 그 다음에 금융 부분에 LM 곡선이 이렇게 교차하는 이런 형태하고 똑같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지금 여기 이 점에서 균형점이 되는데, 요 가격 지점에서는 어떻게 되냐? 요 가격 지점에서는 요만큼 공급이 있고 요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요만큼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는 거고, 요 가격대에서는 수요는 요만큼이고 공급은 요만큼이니까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과 수요 지점에서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공급이 늘어나면서 균형점으로 가고,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하면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균형점으로 간다. 다시 말하면 균형점을 찾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지금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이제 국민소득 결정 이론은 이제 실물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세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맨 먼저 보는 것이 지금 그 정부가 없는 단순 국민소득 결정 모형입니다. 이건 아까 나온 것처럼 공식이 Y 콜 C 플러스 I입니다. 다시 말하면 Y는 일드 국민소득이고, C는 컨섬션 가계 소비고, I는 인베스트먼트 기업의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은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합산한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총 수요 곡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C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계 소비라고 하는 것은 곧 소득의 함수입니다. 국민 소득이 어떤 소득이 금액이 얼마에 따라서 소비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함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A는 C 플러스 Y다, 이렇게 해서 A라고 하는 것은 상수는 그 일정한 상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C는 C곡선의 기울기로서 델타 Y분의 델타 C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요 C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 투자의 승수
효과를 산출할 때 쓰는 중요한 겁니다. 그 승수라고 하는 것은 1-C로 나누는 거죠. 1 나누기 1-C를 하면 그게 바로 성수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총 공급 곡선은 45도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것처럼 균형 국민소득 수준이 결정이 되는데, 결국은 총 수요 곡선과 총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국민소득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죠.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요 45도 요 점선, 요것이 바로 총 공급 곡선이 되는 거고요. 총 공급 곡선이 되는 거고, 총 수요 곡선은 지금 말한 것처럼 Y는 C 플러스 I잖아요. C 플러스 I.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그림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 그림 17-2에서 보면은, 그림 17-2에서 보면 분명합니다. 489페이지 보면은 45도선이 이제 총 공급 곡선이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그 곡선이 있고, 그것보다 하나 위에 이제 C 플러스 I라고 하는 곡선이 있습니다. 그 교차점인 이 교차점에서 바로 균형 국민소득 수준이 결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C 플러스 I 요 선에서 지금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요 점에서 결정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단순 국민소득, 단순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결정이 돼요. 지금 말한 것처럼 여기 X축이 Y고, 그 다음에 이제 Y축이 C 플러스 I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림 17다시 있는 것처럼 요 곡선이 지금 여기 있는 빨간 선 말고 요 밑에 있는 요 선이 C 플러스 I 이렇게 해서 요 선이 이제 총 수요 곡선이 되는 거고, 요 점선이 총 공급 곡선이 되기 때문에 그 교차 지점, 이 지점에서 균형이 형성이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C를 이제 산출할 수 있는데, C는 바로 델타 Y분의 아까 말한 것처럼 델타 C다, 이렇게 산출하면 기울기가 되는 것이죠. 요 곡선의 기울기, 델타 Y분의 델타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모형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정부 부문을 포함을 하게 되면, 정부 지출을 포함하게 되면 정부 지출액이 그만큼 이제 가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나온 것처럼 Y라고 하는 것은 C 플러스 I에다가 G를 한 번 더 G를 더해 주는 겁니다. 정부 지출을 합산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곡선이 한 단계 위로 상향이 되겠죠. 그죠? 상향이 됩니다. 이때도 여전히 총 공급 곡선은 45도선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균형 국민소득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그림 17-3에 보면 그래요. 자, 17-3에 보면 그 점선이 있습니다. 그 점선은 그게 바로 총 공급 곡선이고, 그 다음에 C 플러스 I 맨 아래에 있는 것이 C라고 하는 곡선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이 C 플러스 I, 그 위에 있는 것이 C 플러스 I 플러스 G니까 이 투 부분에서, 이 투 지점에서 이제 균형 국민소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C 플러스 I라 그러면 이제 이 원에서 결정이 됐겠죠. 그러나 G, 그만큼 정부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투라고 하는 지점에서 균형 국민소득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소득은 Y1에서 Y2로 국민소득 증가 효과가 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합니까? 정부 지출이 많아질수록 국민소득은 증가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증가하는 것도 민감도도 역시 이 성수가 결정을 해요. 1-C의 역수, 1-C의 역수가 바로 얼마냐에 따라서 그게 나타난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코로나 국면에서 정부 지출 아무리 늘린다고 해서 국민소득이 늘어나겠습니까? 아무리 늘린다고 해서 그때는 왜냐하면 이제 성수 자체가 작기 때문에, 성수 지출가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늘려도 그만큼 국민소득 증가 효과가 적겠죠. 그러나 옛날처럼 호경기 상황에서는
정부 지출을 조금만 늘려줘도 성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그 국민소득 증가 효과가 확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성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개념들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나가 조세를 반영하는 겁니다. 아까는 지출만 반영을 했죠. G라고 하는 이제 지출만 반영을 했는데, 이제는 조세를 반영을 했습니다. 조세를 반영한다고 해서 조세는 T를 한 것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건데, T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이제 그만큼 감소 효과가 있는 것이죠. 국민소득에서 정부가 이제 세금을 걷어가는 거니까 그만큼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곡선에서 하나 내려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그림 17-4를 보면, 다시 말하면 495페이지에서 그림 17-4를 보면, 자, 맨 아래에 있는 곡선이 C 플러스 I고, 그 위에 있는 게 C 플러스 I 플러스 G죠. 그죠?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그 선이 C 플러스 I 플러스 G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그 세금을 걷어가면 그 곡선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하늘색, 청색 선으로 이렇게 해서 균형 국민소득은 E3에서 E3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부의 지출 G는 그만큼 국민소득을 향상시키는 그 효과가 있고, T라고 하는 것은 조세를 징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곡선 자체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I 플러스 G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죠. 국민소득은 가계 소비에다가 기업 투자에다가 정부 지출을 합산해갖고 조세를 빼는 그만큼 걷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도 이제 총 공급 곡선은 이제 45도 점성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균형 국민소득 수준은 총 수요 곡선과 총 공급 곡선의 교차점인 E3에서 결정이 된다. E3에서. 요게 이제 그림 17-4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뭐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정부 지출분과 조세 징수분이 같을 경우에, 예를 들면 정부 지출을 예를 들면 300조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국민소득이 늘어나겠죠. 300조를 투자한 만큼 일정한 비율로 국민소득이 증가할 겁니다. 근데 또 세금도 또 300조를 걷어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우리 관심사거든요. 그럼 300조를 풀었다가 다시 300조를 징수해가면 그럼 다시 제로가 될까? 이제 이게 우리 관심 영역이 되겠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분석해 보니까 정부 지출의 정부 지출이 먼저 선행됐기 때문에 승수 효과가 발생이 돼서 국민소득이 증가를 하지만, 조세 징수가 후속이 되기 때문에 그 승수 효과를 전부 다 상쇄하진 않아서 약간의 승수 효과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서 본 것으로는 한 20% 정도, 한 5분의 1 정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00조를 늘렸다가 300조를 걷어가면 거기 한 20% 정도 되는 한 6천억 정도의 국민소득 증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일단은 코로나처럼 이럴 때는 정부에서 일단은 돈을 많이 써야 되겠구나. 많이 써서 일단은 최대한 지출을 많이 해서 국민소득을 증가를 시켜놓고 나중에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세금을 똑같이 걷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약간의 성수 효과가 잔존 성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약간의 증가분은 여전히 지속이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봐서, 우리는 대체로 그 재정 정책에 있어서 장기적 균형 예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일단은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야당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죠. 공무원 늘리는 것도 반대, 정부 지출 늘리는 것도 반대, 이렇게 하고,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뉴딜 이렇게 해서 일단은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또 내일부터
또 우리 코로나 또 이제 2단계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만큼 또 경제 상황이 얼어붙는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또 재난지원금이 다시 한번 지원이 돼야 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또 야당에서 또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청년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공무원들을 일단 늘리고 정부 지출을 최대한 늘려서 성수 효과를 극대화해서 하여튼 국민소득 감소분을 최대한 하여튼 보전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후년쯤 돼서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그 다음에 공무원도 다시 줄이고 다시 들어들이면, 장기적으로는 이런 잔존 성수 효과 때문에 그만큼 국민 경제는 또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우리 책의 496페이지 보면 17-5에 보면 그 잔존 소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한 20% 정도는 잔존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본 것은 우리가 재정이론을 봤잖아요. 재정이론을 봤으니까 이제는, 실물이론을 봤잖아요. 실물 쪽으로 봤으니까 이제는, 국민소득이론, 실물 부분으로 봤으니까 이제는 재정이론, 화폐금융 쪽을 봐야 되는 거죠. 화폐금융.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하는 것은 실물의 어떤 시장 조작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냥 돈만 풀어서도 가능하거든요. 돈만 간단히 풀어서도 이자율을 조작함으로써 뭐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그 실물 경제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실물의 어떤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그냥 화폐 증가량, 화폐 아니면 이자율 조작 뭐 이런 것만 해도 충분히 국민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한 게 바로 재정이론입니다. 이것 또한 케인즈의 이제 주장인데요.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실물 부분의 조작을 통해서 국민소득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민간의 그러니까 가계의 소비를 어떻게,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를 어떻게, 그다음에 정부 지출을 어떻게, 그다음에 조세 징수를 어떻게, 그런 걸 뭐냐면 실물이거든요. 실물의 어떤 개입을 통해서도 이런 국민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런 어렵지 않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돈이죠. 화폐를 이제 시중 화폐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데 따라서 간단하게 그런데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 이론이에요. 유동성 선호 이론. 근데 이 유동성 선호 이론은 사람들이 유동성을 선호한다 말대로 그대로인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본 것이 화폐 수량설입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 고전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의 보수 경제학의 주류가 되고 있는 시카고 학파에서 얘기하는 거죠. 먼저 고전 경제학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노동가치설을 견지하잖아요. 노동이야말로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주된 요소다. 다시 말하면 노동 이외에는 노동량이나 노동 강도나 이런 노동 이외에는 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별로 없다. 다시 말하면 화폐, 금리, 이자율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통화량 이런 것들은 별로 영향을 안 준다 그런 얘기겠죠. 그만큼 노동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 가치 중심의 실물이 중요한 거지, 화폐 금융 이런 것은 결국은 실물 부문에서 투자 저축에 의한 종속 변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가에만 약간 영향을 주고 실물 부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 바로 화폐 수량설입니다. 그냥 화폐는 그냥 단순한 수량에 불과하다. 실물 부분에 별로 영향 안 준다 이렇게 봤죠. 노동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봤는데, 그게 이제 화폐 수량설이고, 신화폐 수량설은 이제 프리드만 같은 시카고 학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자율과 화폐 통화량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그 국민소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이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케인즈보다 훨씬 더 가볍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케인즈는 다시 말하면 이자율은 아주 결정적인 변수다. 이자율을 약간씩만 조절해도 국민소득에 아주 예민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본 사람이 케인즈인데, 시카고 학파는 여전히 그 이자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폐의 유통 속도가 중요하다. 돈을 풀더라도 그게 신용 창조로 가는 그런 시간, 속도를 줄여주면 영향은 줄일 수 있다. 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입장이 상당히 다릅니다. 어쨌거나 케인즈는 굉장히 이자율을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현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기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표준 이자율을 결정합니다. 동결 0.1% 인하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아주 0.01% 아주 예민하게 국민 소득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우리나라의 그 이자율, 표준 이자율을 결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기금이 한 500조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돈을 푸는데 거기다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자율을 0.001만 조절을 해도 민간 경제, 국민 소득에 주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걸 뭐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통위에서 표준 이자율을 결정 발표한다 이러면 막 기자들이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죠. 주식시장이 아주 곤두박질 치죠. 아주 등락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만큼 현실을 볼 때 이자율이 너무너무 국민소득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도 시카고 학파는 그거는 이자율이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사이, 그 다음에 시중은행에서 신용창조, 그 다음에 흘러가는 속도, 그 다음에 그것이 채권 시장으로 흘러가는 속도,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으로 가는 속도, 이것이 중요한 거지, 이자율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는 케인즈 시각에 따라서 재정이론을 좀 공부를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실물보다 화폐를 금융을 재정을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실물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현재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이나 석유나 이런 실물보다는 그걸 돈으로 바꿔서 현금이나 아니면 수표나 이런 식으로 그걸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거래 동기입니다.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할 수 있는 거지, 금을 가지고 석유를 가지고 물물거래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게 값이 오를 수 있고 계속 굉장히 많습니다. 부가적인 이익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돈만 현금이나 수표를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해요.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걸 내가 건물을 사놓으면 임대료도 나오고 한데 왜 내가 그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냐. 그걸 주식 해놓고 해도 누구한테 쉽게 말하면 하여튼 기회비용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화폐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수시로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니까 거래 동기 때문에 이제 화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렇죠. 대기업들이 부동산도 많지만 부동산 가지고 있지만 또 현금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시중에 진행되고 있는 예를 들면 아시아나 항공을 지금 대한항공이 인수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일단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그 돈이 안 되니까 지금 또 매각한다는 거죠. 한진칼에 무슨 자산을 매각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아시아나를 인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 훨씬 기동성이 있잖아요. 기회비용은 훨씬 적지만 기동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화폐를 선호한다. 화폐 선호, 유동성 선호 근거 첫째. 이게 바로 우리는 머니 트랜잭션에서 MT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 동기 화폐에 대한 수요 할 때는 MT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만약에 대비하는 예비적 동기.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비상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동기. 세 번째 동기 투기 동기입니다. 치고 빠지는 이거 단기 쉽게 말하면 뭐 치고 빠지는 헤지펀드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동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돈을 갖고 싶어해요. 그런 거를 그 화폐 수요 가운데 투기적 수요라고 합니다. 투기적 수요. 그러니까 이건 MS라고 이거는 거래적 수요 MT. MT와 MS가 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화폐 공급 곡선과 화폐 수요 곡선. 아까 말한 것처럼 화폐도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화폐 공급 곡선은 여기에서 직선입니다. 수직선. 이게 이제 통화량, 이쪽이 이자율. 이자율은 I로 표현하기도 하고 R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터레스트 레이트니까 I로 표현하기도 하고 R로 표현하기도 하고 M은 이제 통화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통화량이라고 한 것은 그 화폐의 공급 곡선은 직선이에요. 왜? 정부에서 결정합니다. 정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그건 순전히 정부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딱 직선되는 거죠. 수요 곡선은 이게 이제 이자율이 반비례해요. 이자율과 통화량은 반비례합니다. 이자율이 낮을수록 그 통화량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반비례 곡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요 지점에서 만나는 요 지점에서 화폐 공급과 수요 곡선이 만나서 표준 통화량과 표준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통화 공급이 증가하면 다시 말하면 요 직선이 오른쪽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자율은 떨어지고 통화량이 늘어나겠죠. 반면에 통화 공급이 감소하면 당연히 이자율은 올라가고 통화량은 줄어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MS 화폐 공급 곡선 공급 고정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화폐 수요 곡선은 국민소득과 그 다음에 이자율의 영향을 받아서 자 이런 곡선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거. 이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가 뭐냐면, 이자율과, 한계 효율 및 총수요의 관계. 과 한계 효율은 어떠냐? 당연히 이자율과 한계 효율은 반비례하죠. 자, 이쪽이 이자율이고, 이쪽이 효율이라고 할 때 반비례합니다. 이자율이 낮을수록 당연히 한계 효율 총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이자율이 총투자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국민소득도 늘어날 것이고 총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반비례 곡선을 형성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통화량이 늘어나면 이자율이 내리고 투자는 활성화되어 국민소득 증가에 플러스의 성수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통화량이 감소하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반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반비례 곡선을 형성합니다. 이것도 우리 책에서도 이제 책에서도 이제 나오는 그림이죠. 자, 이게 우리 책에서는 이제 17-8에서 나옵니다. 이자율과 투자 지출 사이에 그림 17-8에서 이런 곡선을 형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림이 이게 좀 복잡해요. 그림이 복잡한데 이게 우리 책에서 17-10입니다. 507페이지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먼저 그림이 잘못됐다는 거 먼저
507쪽 그림 17-10에 잘못된 거 I1과 I2가 바뀌었어요. 자, 오른쪽에 보면 맨 밑에가 I1이고 위가 I2예요. 이자율에 있어서 I1, I2가 바뀌었다. 그 다음에 투기적 동기 화폐 소유를 여기서 MA라고 썼는데 이게 MS다. 아까 스페큘레이션 MS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바뀌었다는 걸 그래서 옆에 그래프에서 왼쪽 위에 있는 데서 그게 MS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자, 그러면 일반 균형 분석을 봐야 돼요.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국민소득 결정이론 봤죠? 실물 부문, 그 다음에 케인즈 재정이론을 봤죠? 금융 화폐론을 봤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동시에 사실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균형을. 그게 바로 일반 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균형 나오죠. 일반 균형이란 것은 실물 부문에서 투자와 저축 일치하고 I는 S가 되고 투자와 저축 일치하고 국민소득이 결정이 되고 동시에 화폐 부문에서는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것이 바로 일반 균형 분석이 돼요. 일반 균형 분석. 그 지점에서 Y가 이자율이 일반 균형 분석이 돼요. 그러니까 실물과 화폐를 동시에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그 그래프를 4개의 그래프를 모은 것이 그림 17-10입니다. 자, 여기서 그림 17-10을 보면 이제 그래프가 4개가 있는데 4분면이죠. 4분면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 A, 그 다음에 B, 이 두 개가 실물 부문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 C와 D, 요거는 화폐 부문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측에 있는 거 A 그래프부터 보면 한계 효율 곡선입니다. 아까 이거 한계 효율 곡선은 이자율과 투자 저축 사이의 반비례라고 했잖아요. 반비례. 자, 반비례가 되면 반비례 곡선을 형성한다는 거. 그게 바로 A입니다.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저축 곡선입니다. 저축 곡선은 국민소득과 투자의 관계입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투자 저축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정비례 곡선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를 보는 요령이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투자 저축도 커지고, 그 다음 위로 갈수록 커져요. 이자율도 높아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통화량이 커지고, 그리고 국민소득도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보는 것처럼 4분면이 아니고, 여기서 다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도, 하여튼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수치가 큰 겁니다. 그 개념을 여러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다시 보면 A 그래프는 바로 한계효율 곡선이고, 그 다음에 B 그래프는 저축 곡선입니다. 저축은 국민소득과 정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그래프를 보고 볼 때는 실물 부분에서 균형은 투자와 저축 I1 지점에서 이자율은 small i1이 되는 거고, 국민소득 밑으로 내려보면 y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점 A, 점 B가 균형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좌측에 와서 화폐 부분에서 위쪽은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 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직선으로 서 있는 것은 공급 곡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래서 그 초과분 MS에서
M1을 뺀 그 부분이 바로 그 초과 수요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은 거래적 동기에서의 화폐 수요 곡선입니다. 이 화폐 수요 곡선은 정비례 관계 있습니다. 국민소득과 통화량에 대해서 정비례 관계 있기 때문에 정비례 곡선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래서 Y1 지점에서의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는 M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이자율은 또 I1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C와 D가 균형점이 되는 겁니다. C와 D가 균형점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 그림에서 그림 14-10에서 일반 균형점 어떻게 되냐? 한계 효율 곡선에서 I1과 small i1과 일시점, A점, 그 다음에 저축 곡선에서 I1과 Y1과의 일치점, B점, 그 다음에 거래적 동기에서 화폐 수요에서 Y1과 M1과의 일치점, C점, 그리고 투기적 동기에서 화폐 수요에서 MI과 I1과의 일치점, D점, 요게 균형점이 돼요. 그리고 그 4개 점을 연결한 사각형, 이것이 바로 실물시장과 화폐시장을 동시에 본 일반 균형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균형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조금 달라요. 조금 그 그림을 검색해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요 507페이지에 있는 그림 17-10을 정확하게 펴놓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자율 I1과 I2가 지금 거꾸로 반대로 잘못되어 있다는 거 그것만 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MS 왼쪽에서도 MA가 아니라 MS라고 하는 것만 위에 그것만 바로 잡아주면 주고 그 그림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SLM 분석까지 왔습니다. ISLM 분석은 상당히 사실 어려운 그런 내용이고요. 거시경제학에서 또 한번 공부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까 본 그 복잡한 4개의 그래프를 하나로 이렇게 모아주는 겁니다. 영국의 힉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래프를 개발한 거죠. 자, 아까 본 것처럼 실물 부문의 그래프 2개, 화폐 부문 그래프 2개, 총 4개의 그래프를 단 하나의 그래프로 모아주는 그래프가 바로 ISLM 곡선입니다. 자, 먼저 IS라고 하는 말은 Investment Saving입니다. 이거는 투자와 저축이죠. 투자와 저축은 실물 부분의 균형이기 때문에 I와 S가 일치하는 점. 근데 이 투자를 결정짓는 것은 이자율이고, 그 다음에 저축을 결정짓는 것은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I과 Y의 조합곡선입니다. 그 조합곡선을 쭉 연결하면 이런 반비례 곡선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자율과 국민소득이 반비례한다는 반비례 곡선이 돼요. 반비례 곡선이 되고, 그 다음에 LM, Liquidity Preference입니다. Money Supply입니다. 유동성 선호 또는 화폐 공급이라는 화폐 부문 균형으로서 L과 M을 일치하게 하는 화폐에 대한 수요와 화폐에 대한 공급을 가능케 하는 이자율과 국민소득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켰더니 결국은 정비례 곡선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소득은 이자율과 정비례합니다. 화폐 부문에서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은 정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비례 곡선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는 점, 요 2에서 바로 전체 일반 균형이 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ISLM 분석입니다. 이때 이제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책의 그림 17-11 509페이지에 17-11에 있는 것처럼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IS 곡선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국민소득도 오르고 이자율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 LM 곡선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그럼 이자율은 내리면서 국민소득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시경제학의 수요 공급 곡선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수요 곡선, 이것이 공급 곡선. 그래서 균형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형태가 돼요. 형태. 근데 이제 형태만 그렇다는 거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다르죠. IS는 지금 말한 실물 부분 균형 곡선이다. LM은 화폐 시장 균형 곡선이다. 그러니까 실물 시장과 화폐 시장이 만나서 이제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이게 바로 일반 이제 균형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ISLM 곡선이라고 그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림을 다시 한번 참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경제 성장과 안정 부분, 그 다음에 보조적 세입 정책,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공부를 하고 지방재정까지 해서 다음 주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오늘 공부한 최종 그 결론은 바로 ISLM 곡선입니다. ISLM 곡선을 도출하게 되는 그 기본 원리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일반 균형 분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무 부분의 두 개의 그래프, 그 다음에 좌표 부분의 두 개의 그래프에서 어떻게 해서 투자와 국민소득과 통화량과 이자율 네 가지가 점을 찾아서 수렴하는지, 그 내용들을 이제 그래프 4개를 통해서 A점, B점, C점, D점, 4점이 이제 균형점이다. 이렇게 해서 그 4개 사각형을 연결하면 그것이 바로 일반 균형이 되는 거다. 그 원리가 바로 그 4개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러한 출발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실무 부문에서 국민소득 결정이론이었죠. 그래서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마이너스 T. 요게 이제 실무 부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폐 부문에 관한 것은 화폐 수량설, 결국은 화폐 수요 공급 곡선, 요게 이제 재정 이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계 효율, 이자율과 한계 효율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은 그 4개의 그래프로 우리가 4개의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내고, 그것을 하나로 이제 모아놓은 것이 바로 ISLM 곡선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책 내용으로 또 어렵다 싶으면은 좀 검색을 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그 정리해 놓은 거 좀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책도 거시경제학이나 이런 책들을 그 다음에 뭐 경제정책이나 재정정책이나 내가 소개했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잘 참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준비하는 학생들 재정학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이 내용하고 다음 주 내용은 시험 범위 내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